예전 허생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글 읽기를 좋아해 집에서 하루 종일 책만 보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집안 살림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롯이 그녀의 부인 몫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를 대신해 부인이 길쌈을 하며 힘든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잦았죠. 하지만 허생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허생이 밥을 먹으러 방 안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수건을 머리에 꽁꽁 싸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날이 푹푹 쪄서 더워 죽겠는데 이런 날씨에 웬 수건이요? 그러자 부인은 우물쭈물 하다가 머리에 수건을 풀었습니다. 짧게 듬성듬성 자른 머리카락이 드러났죠. 요 며칠 일거리가 없어서 보리 한 대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머리카락을 팔았고 그 돈으로 보리와 나물들을 사서 저녁상을 차린 것입니다. 그러자 허생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탄식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주역을 읽고 있는 이유는 집안의 앞날을 위한 건데 머리카락까지 자른 당신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구려. 내 당장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올 테니 그때까지 목숨 부지하고 머리카락 잘 기르고 있으시오. 그는 바로 일어나 해진 옷과 부서진 갓의 초라한 차림새로 개성의 거상 백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1000냥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허름한 사내가 무턱대고 1000냥을 빌려달라 말하자 백씨가 기가 막혀 그를 쳐다보았는데 눈이 한없이 맑은 데다 왠지 모를 비범한 느낌이 들어 순순히 돈을 빌려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다들 비굴한 표정으로 내 눈치만 살살 보는데 돈을 꾸러 왔으면서도 일이 당당한 걸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가 봅니다. 좋소. 내 1000냥을 빌려줄 테니 어디 유용하게 한번 써보시오. 허생은 백씨에게 1000냥을 빌리자마자 말 한 피를 구해 근사한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그 길로 평양 제1의 기생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 미인인 평양 제1의 기생 초은을 찾았습니다. 그날부터 허생은 초은을 옆에 앉혀놓고 날마다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놀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한 달 만에 빌린 1000냥이 모두 사라져버렸죠. 돈이 다 떨어진 허생은 다시 백씨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좋은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하니 3000냥만 더 빌려주시오. 먼저 빌려준 1000냥을 기생집에서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3000냥을 더 빌려달라니. 황당해 할 만하지만 백씨는 선뜻 돈 3000냥을 건네줬습니다. 그러자 허생은 3000냥을 들고 이번에도 평양 기생집으로 달려가고야 말았죠. 그리고 초은을 품에 안고 더 큰 술잔치와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액수는 3배였지만 그 돈을 다 쓰는 데는 2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흥청망청 써댄 셈이었죠. 허생은 돈이 다 떨어지자 이번에도 백씨를 찾아갔습니다. 아, 거의 다 성사되어 마지막으로 3000냥만 더 있으면 되겠는데 어르신이 제 말을 믿으실는지. 믿겠소. 내 10,000냥을 달래도 드릴 테니 어디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시오. 백씨는 이번에도 3000냥이라는 거금을 서슴없이 내놓았는데 그것을 받은 허생은 곧바로 기생집 초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 성대하고 화려한 술잔치를 벌였죠. 몇 날 며칠 그렇게 보내다가 이내 실증이 났는지 허생은 쓰고 남은 돈 전부를 초은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말했죠. 아,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내 너를 이렇게 예뻐해서 수개월을 함께 보냈는데 이제는 가진 돈이 다 떨어졌구나. 초은은 허생의 말을 듣고는 순간 낯빛이 흐려졌다가 이내 생긋 웃는 얼굴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리님 너무 괴념치 마십시오.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벌어서 다시 오시면 되지요. 그 말에 힘이 나는구나. 하지만 내 여기 올 적에는 장사를 해서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너를 만나 장사 미천으로 들고 온 10,000냥 가까이를 다 써버렸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장사 미천도 없이 다시 그만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의 연정을 생각해서 나와 조금만 더 함께 있으면 안 되겠느냐?
꽃이 지면 나비가 떠나가고 물이 마르면 물고기도 새물을 찾아 나서는데 어찌 그리 연연하시는지요? 초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써버렸는데 한가로운 봄날 새가 지저귀듯 어찌 그리 한가롭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저도 나리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떠나보내려니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운명인 것을 어찌 거스르겠습니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아닙니까? 그렇다고는 하나 너무 슬퍼 어쩔 도리가 없구나. 하다못해 널 잊지 않게 해줄 뭔가라도 있다면 이 이별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긴 하다만. 나리님, 그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원하는 무엇이든 소원대로 하나 가져가시지요. 허생을 빨리 돌려보내고 싶었던 초우는 그가 원하는 것을 쥐어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허생이 옆에 놓인 검은 구리화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화로로 하자꾸나. 너와 함께 나눈 온기와 같지는 않겠지만 저거라도 있어야지 내가 없는 쓸쓸함이 조금이라도 가실 것 같구나. 뭐가 어렵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별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갖고 가시지요. 초우는 허생을 빨리 보내버릴 양으로 선뜻 응했습니다. 허생은 데리고 온 말에 화로를 얹어 싣고 백씨 집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으니 잠시 기다려보시지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화로를 가지고 환하게 웃는 허생을 보며 백씨는 영문을 모르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허생은 화로를 장터로 가져가서 좌판에 꺼내 놓았습니다. 잠시 후 비단 옷을 차려입은 서역상인 여럿이 지나가다가 그 화로를 보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는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파시오. 얼마면 되겠소? 상인들이 허생에게 매달렸습니다. 허생은 천천히 말했죠. 이것은 집안 대대로 갑오로 이어온 보물 중에 보물이라 그 값어치를 아직 정하지 못했소. 그러자 상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줄 수 있는 돈이 10만 양이오. 그러니 화로를 내게 10만 양에 파는 게 어떻겠소? 결코 미치는 장사는 아닐 거요. 뭐 그렇게 하리다. 결국 허생은 화로를 10만 양에 판 후 돌아가 그 돈을 백씨에게 몽땅 건넸습니다. 깜짝 놀란 백씨는 그 화로가 대체 어떤 물건이기에 어디에서 구했기에 이리 비싸게 팔았냐고 물었죠. 이에 허생이 자세히 답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화로는 검은 구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금이 섞인 구리, 즉 오금으로 만들어진 화로입니다. 옛날 진시황이 신하 서시에게 동해로 가서 불로초를 구하라고 했을 때 자신의 보물창고에서 오금화로를 꺼내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었죠. 그리고 거기에 약초를 달여 먹으면 어떤 병도 낫는다고 했습니다. 이후 서시가 오금화로를 바닷속에 빠뜨린 걸 외인이 구해 국보로 삼았죠.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적장 소서행장이 갖고 와서 평양에 머물고 있을 때 보관해뒀는데 밤에 달아나면서 난리 통에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명기 초운이란 기생의 집까지 굴러들어온 겁니다. 이를 내가 짐작하고서 초운의 집으로 찾아가 만금을 주고 바꾸었죠. 회령에서 만난 장사꾼은 서역 사람인데 그게 값진 보물인 줄 잘 알고 있더군요. 이에 백씨가 물었습니다. 화로 하나라면 만금을 주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여러 차례 번거로운 일을 했소? 평양 기생에게 가서 그 화로의 행방을 알아보려는데 마침 초운의 방에 오금화로가 굴러다녀 깜짝 놀라 그 기생집에 좀 머물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물건값을 치르고 나오면 눈치 빠른 초운이 눈치챌까봐 어르신께 빌린 돈 전부를 기생집에서 써가면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작별정표로 받아온 것입니다. 백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느꼈던 그 비범한 기운이 결국엔 맞았구만. 이튿날 허생이 떠나려 하자 백씨는 돈을 도로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을 미천 삼아 자네의 비범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게나. 이에 허생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절 어떻게 보고 이러십니까? 비록 집안 형편은 변변치 않지만 글을 읽으며 그 뜻을 헤아리는 걸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번 일은 그냥 시험삼아 한번 해본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큰 돈은 저에게 필요하지도 않고요. 허생은 그리 말하고 집으로 떠났는데
백 씨는 사람을 시켜 그의 뒤를 밟아보게 했습니다. 알아보니 그가 산 아래 낡은 초가집에서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 날부터 백 씨는 허생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매달 첫째 날 새벽마다 쌀 한 가마를 문 앞에다 놔두어 생계가 곤란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허생 역시 백 씨가 매달 쌀 한 가마니를 놔둔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냥 놔두었다고 하죠.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